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발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지각은 없다. 한 걸음조차 내딛기 버거울 때 그 두려움에 망설일지라도 걸음을 아예 멈추지는 말자. 그 길 맞은편에는 분명 우리를 향해 희망이라는 녀석이 마중오고 있을 테니 말이다. 느릿느릿 하지만 미소 지으며.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혹시 시절 인연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업설과 인과응보설에서 기인한 말로 때가 되어 인연이 합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바로 옆에 두고도 만날 수 없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기어코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순리대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떠나갈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서 잘 가꾸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르체에서 펴낸 시절 언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년 방송인이자 스토리텔러인 OBS 김준호 앵커인데요. 이미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라는 책으로 언어에 대한 그의 철학을 피력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었죠. 이번에 새로 출간한 시절 언어에서는 자신의 체험에 바탕을 둔 진솔한 이야기로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어느 시기나 때를 두고 우리는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절은 추억이나 기억이 머물렀던 과거 어느 지점의 회상과 함께 떠오르곤 하는데요. 보통은 좋았던 때였다는 뉘앙스가 많죠. 한국 전쟁 시절, 코로나 시절 이렇게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훗날 지금을 어느 시절로 추억하기 위해선 지금 부는 찬바람에 그저 엎드려 숨죽일 일이 아니라 희망을 갖고 찬바람을 버텨내며 삶을 다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 책 속에 있는 글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연이라도 괜찮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좋은 생각이다.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한 말이다.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비롯되고 선한 영향력을 지닌 스토리가 되며 이는 곧 누군가가 좋은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어른으로, 좋은 선배로, 좋은 부모에서 좋은 노인으로 그렇게 익어간다. 동어 반복 같지만 좋은 사람의 말이 좋은 말이 되며 좋은 사람의 의지는 좋은 행동이 된다. 그리고 이는 모두 좋은 생각에서 비롯한다. 말을 조심하기에 앞서 생각을 조심해야 할 이유다. 노암 촘스키에서 출발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생각의 격가지에 이런 의문이 달렸다. 항상 좋은 생각과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이는 왜 주인공이 아닌 조연일까? 사회적 약자는 작다.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루저라는 오명을 쓰고 산다. 하지만 꿈을 이룬 보통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된다. 수잔 보일, 폴 포츠, 허각에 보낸 대중의 열광이 그랬듯이 말이다. 다만 세상에서는 크고 강한 것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삶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의 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에 주변 사람들을 등장시킨다. 이야기는 우리가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9.11 테러 현장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조원의 어깨를 감싸는 장면은 모든 미국인의 머릿속에 큰 각인을 남겼다. 절망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모든 미국인 개개인이 충격과 아픔을 극복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현장의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이들의 모습을 부각하는 국가수장까지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셈이다. 역사에는 조연이 진정한 영웅이 되는 수많은 일화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영화 아마데우스의 궁정음악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실제 역사는 다르다. 살리에리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14살에 오스트리아에 진출한다. 이후 비엔나 최고의 음악가임을 뜻하는 카펠 마이스터가 되었을 때는 불과 38살이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교육이다. 살리에리는 베토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모차르트의 사망 후 그의 부인인 콘스탄체는 아들의 음악 교육을 살리에리에게 청했다. 최고의 궁정음악가이자 수많은 음악가의 스승이기도 했던 살리에리는 오히려 모차르트의 롤모델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모차르트의 독살설은 사망 직후 빈 음악계에 떠돈 풍문이었다. 풍문은 을에 그렇듯 사람들의 입을 옮겨가며 풍선처럼 부풀었다. 모차르트는 죽기 전 누가 나에게 독을 먹이는 것 같다라고 의심했으며 살리에리 본인조차 치매에 걸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라는 혼잣말을 되뇌었다.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살리에리 사후 6년 만에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만든다. 이 희곡에서 살리에리는 천재를 질투하다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 희곡은 다시 영국 극작가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가 되고 이후 동명의 영화로 탄생하게 된다. 모차르트는 뛰어난 재능을 펼치며 대중의 인기와 동료들의 시기를 받다 독살된 천재로 기억된 반면 그에 못지않은 재능과 업적을 가진 살리에리는 시기에 눈먼 간신이자 살인자로 기억된다. 살리에리의 마음을 가늠할 수 없으나 역설적으로 그는 훌륭한 조력자가 된 셈이다. 과연 영웅은 모차르트인가 살리에리인가? 아니, 이렇게 묻는 게 맞겠다. 과연 영웅을 영웅이게 하는 조력자는 살리에리인가 모차르트인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였다는 점이다. 진정한 영웅과 조력자는 경쟁자이자 친구, 때로는 서로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이 조연일지라도 충분히 괜찮은 이유다. 좋은 생각을 선한 영향력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주인공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형편없는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이다. 그들은
부정의 씨앗을 생각에 심고 이내 삶의 희망마저 침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보인다. 이순과 칠순 어디쯤의 시간을 함께 걷고 있을 노부부가 지하철 옆자리에 앉았다. 각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할머니가 남편에게 쓱 내밀며 물었다. 이예요? 귀 이자가 맞아. 나도 모르게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힐끔 쳐다봤다. 할머니는 세 글자 끝에 암이라고 적어두시고는 정확한 한자를 찾고 계셨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다. 암, 어떤 암에 걸리신 걸까? 그때 할머니가 다시 물으셨다. 바위암이겠죠? 흔히 프레임이라고 한다. 하나의 주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와 관련된 것만 보고 들으며 그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세상을 온통 분홍색으로 칠하고도 모자라 분홍색 하늘을 갈망하는 왕에게 분홍색을 칠한 안경을 씌웠더니 행복해하더라는 서양 동화 속의 이야기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당시 아버지의 투병으로 암이라는 추상적 공포와 실제하는 위협 앞에 우리 가족 모두 무력할 때였다. 피로라는 시커먼 덩어리가 직장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광고처럼 우리 가족의 어깨 위에는 암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든 막막한 시절이었다. 해답 없이 무기력한 상념을 이어갈 때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나를 현실로 돌려놨다. 당연하지. 소 귀를 닮은 바위라고 해서 위암이잖아.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거웠던 마음에 다시 봄날 새순이 밀고 나오듯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희망의 다른 발현일까? 분명 두 분에게는 쉽지 않은 산행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 위로 5년 전 한라산을 오르시던 부모님이 겹쳐졌다. 호기롭게 한번 도전해보자고 말했던 나는 간신히 내려왔고 오히려 두 분은 쌩쌩하셨다. 적어도 그날 새벽녘에 두 분의 앓는 소리를 마주하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다. 힘들지 않을 리가 없었다. 팔순과 일흔을 앞둔 두 분이었다. 그때는 우리 셋이 함께하는 마지막 산행이 될지 몰랐다. 긴 삶 속에서 다져진 인생의 근력으로 한라산을 오르신 것이리라. 서로 밀고 당기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독려하는 인생의 축소판을 함께 경험했다. 2016 리우 올림픽의 펜싱 영웅 박상영 선수는 희망의 언어가 주는 힘을 여실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다. 상대 선수에게 4점을 뒤처진 상황이었다. 단 1점이라도 내어주면 더 이상의 기회 없이 경기는 그대로 끝난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동시에 스스로의 의지를 향해 내리는 명령이었다. 위기의 순간 경직된 정신과 육체를 다잡는 혼잣말. 뇌과학자들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의지의 언어가 정신적 판단과 상황 통제로 이어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 조절과 힘으로 작용한다고 확언해줬다. 류시와 작가는
불안이 엄습해 오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이라고 외친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외치는 만트라인 셈이다. 심호흡을 통해 감정을 다스려 다시 안정을 되찾는 주문이다. 단어가 꼭 대단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내리는 진언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 힘은 무한하다. 영화 카모메 식당의 주인공 사치에가 세상 제일 맛있는 커피를 위해 코피 루악이라고 외치듯 소설 무지개 고제찻집 주인 애쓰고 할머니 역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를 외치며 커피를 내리듯 진심이 담긴 우리의 말에는 마법의 주문과 같은 힘이 있음을 믿는다. 희망의 안경을 쓰지 않아도 그저 희망을 품고 그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숨구멍이 열린다. 그것을 통해 희미하게 비치는 빛을 향해 걸어가면 그 빛은 점점 커져 종국에는 찬란한 환희로 다가올 것이다. 우거진 수풀로 좌우가 막힌 좁고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끝내 펼쳐지는 한라산의 널따란 대지처럼 말이다. 희망을 말하면 희망이 보인다. 기억은 멀고 추억은 가깝다. 10년 가까이 사귄 오랜 연인을 둔 그녀가 묻는다. 간밤에 무탈했나요? 그냥 뒤척였어요. 그녀 또한 강아지가 뒤척여 잠을 설쳤단다. 여자는 다시 묻는다. 왜,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추억이 많으면 어떤 날은 그것으로 행복했다가 어떤 날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시리고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멎는다. 아마도 가슴 시린 또 다른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겠지. 그 침묵 사이에 남자는 희미한 행복의 미소를 그린다. 그 순간도 추억이 될 테니 말이다. 기억과 추억을 나누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난 관계의 상호성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짝사랑과 사랑의 차이라 할 수도 있겠다. 멀어지는 이야기의 끄트머리를 잡고 간신히 떠올리는 게 기억이다. 반면 곱씹을 만큼 곱씹어 착실히 스토리를 유지하다 못해 예쁘게 단장하고 적당히 살이 붙는 게 추억이다. 추억이 다르게 적히는 이유는 여기 있다. 남녀의 사랑이 이뤄낸 결실을 두고 역사를 쓰다 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했을 때 이를 역사라고 표현한 것이다. 말로 기록되는 역사는 없다. 역사는 글로 남아 시간의 간극을 넘어 존재한다. 기억은 말에 가깝고 추억은 글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겠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은 차곡차곡 쌓여있는 문서 파일과 같다는 것을 밝혀냈다. 허공에 던져진 말이 메아리를 따라 멀리 사라지듯 어떤 기억은 우리 곁에서 멀리 있다. 심지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듯 희미해져 다시 깨지 않을 깊은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손을 대면 파르르 되살아나 영상으로 펼쳐질 것만 같이 생생하게 제일 윗자리를 고수한다. 끊임없이 밥을 주고 물을 주며 곁에 두고 싶은 것. 그것이 추억이다.
기억은 멀고 추억은 가깝다. 사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아니다. 사랑은 유에서 유를 이뤄내는 과정이다. 각자가 지닌 재료를 잘 준비하고 이겨서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다. 사랑을 말할 때 깎거나 다듬는다는 말보다는 빚다라는 언어가 더 잘 어울리는 이유다. 사랑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두 재료를 조화롭게 버무려 사랑을 잘 빚어야 하는데 비싼 거 사주고 이벤트 해주는 게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빚만 늘리면 안 되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